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6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이게 더디게 늙었으면 좋겠죠. 네. 안 늙었으면 좋겠죠. 그럼요. 저성, 노화, 슬로우 에이징. 그런데 이게 몸만 건강하다고 능사는 아니고 뇌까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 들수록 기억력, 집중력도 떨어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법 궁금해하실 텐데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자전거 타기라고 합니다. 이 중국 연구팀이 48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를 정기적으로 타면 치매 위험이 19%, 알츠하이머는 22%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내가 계속 정기적으로 타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걷기를 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꺼번에 계획을 짜놓고 오늘 확 해야지보다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내는 것, 이게 힘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짧게라도 많이 걷고 또 혹은 자전거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전거를 타서 출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비 와요. 그게 오늘 비 오죠? 네. 비 그치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바로 출발할게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중동 복병 만난 증시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을 향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 중동의 전운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이 여파를 피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면서 7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어느덧 코스피도 3,000선을 가시권에 두게 됐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급냉했습니다. 2,920선을 넘었던 코스피 2,890선까지 밀렸고요. 원달러 환율도 1,360원대까지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루 만에 7% 넘게 뛰면서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됐습니다. 무엇보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위험 자산인 주식은 피하고 또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현상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값은 지난주 온스당 3,450달러대로 올라서면서 최고가를 다시 경신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중동 사태가 점차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 향방은 이 중동 사태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과 내일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엘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빨리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죠. 이번 외교 무대가 중요한 것,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격화된 가운데 더욱 복잡한 다자 외교에 나서야 되고요. 또 한미, 한일, 양자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첫 대면 만남이고 당장의 현안인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 타결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50%로 올렸고요. 또 자동차 관세 인상도 시사하는 등 다시 강경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서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어느 정도 입장차를 좁히고 또 비관세 분야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패키지 딜에 있어서 논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회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도 이번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마지막 변수를 꼽자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결정이 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치를 밑돌면서요.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분명해졌죠. 물가 지표가 떨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연준을 향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변수가 터졌죠.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더욱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늦춘다면 이는 신흥국 증시의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불안, 또 경기 둔화 우려까지 얽힌 상황에서 연준이 어떤 균형 감각을 보여줄지가 이번 주 글로벌 시장 흐름을 좌우하게 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국내 증시에 모처럼 훈풍이 부나 했더니 외부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전쟁 공포까지 있고 말이죠.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받는 사람만 늘었다입니다. 네, 받는 사람만 늘었다. 저는 딱 듣자마자 국민연금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맞나요? 바로 맞추셨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인데요. 국민연금의 월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고요. 연간 50조 원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요. 올해 2월 한 달 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 4조 238억 원, 전달보다 775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간 지급액이 4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고 지급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연간 기준으로 10조 원을 돌파하기까지는 24년이 걸렸고요. 그다음 20조 원까지는 6년, 30조 원은 4년, 40조 원은 2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5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속도라면 올해 연간 지급액 50조 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증가 속도가 정말 가파른데 그만큼 수급자가 늘고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수급 연령에 도달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면서요. 2024년 기준 수급자는 737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1년 전보다 55만 명이나 증가한 규모이고요. 반면에 또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고 있습니다. 2022년에 2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올해는 2198만 명, 그리고 또 올해 2월 기준으로 보면요. 16만 7천 명이 더 감소했습니다. 결국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인데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 재정 전망 자료를 보면요. 2027년에는 이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약 3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게 개선의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이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료 수입은 증가를 하겠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역전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칠 뿐이고요. 근본적인 수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보험료율 조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한다거나 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수급구조 개편을 포함한 이 정치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노후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 개선할 때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네. 번번이 좀 위태위태합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불법 사금융 꼼짝마입니다. 네, 최근에 불법 사금융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 꼼짝마, 칼을 빼든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메신저 계정 이용이 중단되고 이 불법 채권 추심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메신저 앱으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이 불법 채권 추심에 SNS와 메신저가 적극 활용되면서 이 메신저나 SNS를 통한 범죄 차단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만약에 불법 사기업자가 메신저를 통해서 예컨대 차용증 작성이나 또 사진 전송 요청 등을 하거나 또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야간에 협박성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이런 것들 모두 신고 대상 불법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간단합니다. 불법 계정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한 뒤에
채팅창 우상단의 점 3개 메뉴에서요. 신고를 누르면 되고요. 오.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워낙 음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실시간 신고를 할 수 있다면 분명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민생 범죄의 핵심 수단이었던 메신저 활용을 차단하게 되면서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불법 대구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다음 달 22일부터는 이 제도를 채권 추심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을 또 내놨습니다. 또 7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가 서민 금융 안전망 확보에 그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모닝픽입니다. 네, 네 번째 모닝픽은 모세의 기적입니다. 네, 종종 운전하다 보면 저도 도로 위 모세의 기적을 목격하곤 하는데요. 위급한 차량이 있을 네. 때 이렇게 차들이 길을 터주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모세의 기적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달 3일이었고요. 충남 천안시의 43번 국도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추돌로 인해 한 운전자가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로는 이 퇴근 시간대라서 차량으로 도로가 꽉 차 있었고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등장하자 차들이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구급차는 빠르게 앞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세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분 2초가 아까운 정말 골든타임에 시민 의식이 빛난 건데 환자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과 경찰의 협조 덕분에 구급차는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응급처치를 통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시민들의 빠른 양보에 감사를 전하면서 이런 작은 배려가 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생명이 먼저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자, 손수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 자세히 들어보죠.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출근길은 우산이 필수겠습니다.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는데요. 비 때문에 높아진 습도의 한낮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상되는 전국의 비의 양은요. 제주의 최대 70mm, 남해안의 최대 40mm, 그 밖에는 5에서 30mm 정도로 양이 꽤 많은데요.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퇴근길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는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까지 제주에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습한 더위도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이 28도로 평년과 비슷한 정도를 보이겠지만요. 이번 주 내내 30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목요일 밤부터 비가 오면서 금요일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최고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28도, 전주와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겠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비나 소나기로 인한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희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자동차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 자동차 업계에 다시 한번 큰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미국이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요 아주 직접적인 충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특히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사들까지도 아주 연쇄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번 관세 파고를 오히려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확장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8.9%까지 떨어지면서 캐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수요 정체 구간에 들어왔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핑크빛 기류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하겠다.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제나 보조금 확대 또 이제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나 친환경차 보급이 주춤한 반면에 해외는 또 상황이 다르다면서요? 네, 유럽은 전기차 침투율이 이미 30%를 넘어섰고요. 북미 역시 친환경차 전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 역시 이 글로벌 시장 흐름에 발맞춰서 수소나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구성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차 효과만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기업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새 차를 내놓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결국 이제 얼마나 유연하게 시장이 바뀌어가는 거에 따라서 친환경차 라인업을 운영하느냐가 앞으로 기업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실제 어떤 자동차 기업들이 친환경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까요? 자, 먼저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가 7년 만에 완성 변경된 그 수소차 신모델을 공개하고요.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디자인부터 주행거리, 안전성까지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회 충전 주행 거리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고성능 이제 복합 소재를 사용해서 수도 저장량이 6.69kg까지 늘었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5분 만에 충전이 끝나는데 그걸로 최대 720km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승용 수소차 중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차고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도 7.8초밖에 안 걸려서 꽤 성능도 좋은 편이죠. 네. 수소차 하면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가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수소차에는 루트 플래너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자, 남은 수소량을 기준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부터 근처 충전소 위치, 운영 여부, 대기 차량 수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운전자 입장에서 충전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능인 셈이죠. 그렇군요. 이 최근에는 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이렇게 수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왜 하필 상용차에 수소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까? 일단 수소차라고 하는 것도 배출가스가 저는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이게 상용차에서 주목받는 데는 효율성과 운용성이 좋기 때문에 우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차라는 거는 짐을 싣고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운행 거리가 길고 거기다가 충전 시간까지 길면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는 한 번에 충전을 해서 주행 거리가 길고요. 그리고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무게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는데 네. 이거를 전기차로 바꾸면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을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소차가 더욱더 곽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심 안에서 운행을 할 때는 수소차는 굉장히 조용하다는 장점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조용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그래서 이게 물류라든가 또 새벽 시간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청소차라든가 운송, 통근 셔틀 같은 거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사용하는 쪽에서 수소차들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는요, 수소전기 대형 트럭이 화물 운송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수소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특수 목적 차량들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 실제로 수소 상용차를 도입한 지자체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도 수소 상용차 보급이 차근차근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인데요. 부산시는 이제 올해 노후 경유 청소차,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차라고 부르죠. 네네네.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첫 단계로 이제 동구라든가 수용구라든가 4개 구에서 우선은 5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총 65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청소차가 움직이는 게 새벽이거나 심야 시간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디젤차 같으면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매연도 많이 나고 또 여름에는 덥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는 수소차가 보급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작업 환경도 개선이 되고요. 맞아요. 또 주변 환경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요즘에도 그거 나오나? 이렇게 후진할 때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예,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띠리리리리리리리.
네, 자동차 관련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0분을 넘어섰습니다. 5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주제. 저희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구화지문, 입이 화를 부른다. 아하. 이런 뜻인데 이 이야기는 자신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랜 친구와 철천지 원수가 됐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복권 당첨되면 2억 준다는 약속 지켜야 되나요? 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모두가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복권을 사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사며 당첨이 되면 어떨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곤 했는데요. 그날도 친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기분이 좋아 구매한 복권에 제 인생이 바뀔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아이고 우리 기분도 좋은데 복권 하나씩 사는 게 어때? 아유 가만히 있어보자. 현금이 아유 참 술값으로도 다 썼네. 동희야 너 지금 현금 가진 것 좀 있냐? 있을걸? 잠깐만 있어봐. 야, 10,000원이면 되지. 아이 그럼 아유 기분이다. 내가 이거 복권 당첨되면 동희 너 내가 2억 쏜다. 야, 재용이 너 약속했다. 야, 다 들었지, 다 들었지. 들었어.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아이 당연하지. 내 그런 약속 안 지키겠냐. 나 의리해주고 의리해서 하는 재용이야 이재용. 네, 그렇게 복권을 구입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불현듯 친구와 함께 산 복권이 떠오르는 전 번호를 맞춰보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14억이란 거액에 당첨이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더군요. 복권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친구와의 약속이 마음에 걸린 전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재호가 이게 갑자기 큰 돈을 왜 보낸 거야? 아니 동희야 그게 사실 말이야. 그때 우리가 복권 샀잖아. 그게 1등에 당첨이 됐다. 진짜? 야, 일단 축하는 하는데. 야, 근데 왜 8천만 원이야? 그때 분명히 나한테 약속한 게 2억이었잖아. 야야 그 장난이었지. 이렇게 1등 당첨될 줄 누가 알았냐. 그래도 내 딴에는 고마워서 너한테 8천 꽂아준 건데 야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야 갖기 싫으면 돈 내놔. 야, 너 진짜 섭섭하다. 애초에 그 복권 당첨된 게 누구 덕분인데? 내 돈 빌려갖고 산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원래 준다고 한 약속이 2억이잖아. 줘야지. 야, 법대로 해, 법대로. 뭐 법? 야 좋다. 그래 법대로 해봐. 친구는 구두 약속도 약속이라면서 당첨금을 내놓으라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 덕분에 복권에 당첨이 됐으니 성의 표시는 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농담처럼 건넨 말에 그 큰 돈을 줘야 하는 걸까요? 왜 그런 말을 왜 해가지고. 아니 우리도 이렇게 가서 사면은 아니, 예인 씨 내가 뭐 이거 해 그래. 유럽여행 쫙 한번 이런 얘기 하잖아. 네네. 야 이게 진짜 지켜야 되는 건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친구들과 술자리던 하던 A 씨가 복권을 여러 장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권을 친구들에게 인심 좋게 이렇게 나눠주게 됐죠. 그러면서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에 친구 B 씨가 자신이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 A 씨에게 2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 이 실제 B 씨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비포 화장실, 애프터 화장실. 그렇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B 씨가 원래 약속했던 2억 원을 준 게 아니라 그중 8천만 원만을 이 A 씨에게 준 겁니다. 네. 결국 이 두 사람은 법정에서는 신세가 돈을 주긴 줬는데 약속한 금액에 못 미치는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알아보죠. 이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야 내가 줄게. 2억 줄게. 그러면 약속대로 줘야 된다. 그러면 O. 아니다. 그거는 그냥 한번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인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X입니다. O, X 들어주세요.
줘야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그 술자리에 있었는데 친구가 복권을 2장을 사와서 저 하나 이렇게 3명이 가지게 된 거죠. 네. 선물 받았어요. 당첨되면 그냥 당첨 금액의 10% 우리 주기 무조건. 오. 그래서 너 야 10%가 뭐야? 50% 주지. 그게 됐어. 당첨 딱 확인했는데 꽝이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이에요. 50%줄 뻔했어. 오. 근데 그게 조용히 둘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다들 공개석상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 CCTV 다 있잖아요. 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줄게 2억 줄게 했으면 그건 당연히 줘야죠. 줘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친구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 부분이 또 그건 있어요. 줘야 돼. 아하. 내 돈이 아니니까. 이동희 기자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 제 돈을 내서 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도 있고 또 구두 약속도 약속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증거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두 약속이 약속이면은 저는 이미 감옥에서 못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밥 먹자고 한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래요.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주겠다고 말한 거 갖고선 되느냐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쵸.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중간을 했는데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나 말을 했다면 줘야 된다. 네.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기여한 바가 있잖아요. 네. 돈을 냈고 그리고 서로 간에 공개적 약속을 했고 그러면 이게 이제 1차, 2차로 맺어진 일종의 계약 같은 거라고 저는 그렇지, 생각이 되기 약속이니까. 때문에 줘야 되지 않겠나. 자, 어떻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두 분은 뭘 들으셨어요? 네. 세모. 오, 세모예요. 네.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동희 기자님 지금 당장 밥 사러 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대원칙은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딱 종이에다가 적어서 내가 몇 날 며칠 몇 월에 밥을 사겠다라고 종이로 딱 남겨두지 않아도요. 말로 써도 어떤 내용들이 서로 전달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청약,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 있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동의, 승낙이 있었다면 말로 한 것이라고 해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우리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요. 실제로 이렇게 말로 한 약속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 사안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당첨이 되면은 2억 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문서로 남아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꽝 찍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양쪽에서 모두 당첨되면 2억을 줄게 라고 제안을 했고 상대방이 좋아 했으니까 청약과 승낙이 모두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유상계약, 어떤 대가성을 띠는 계약은 대가성까지도 계약의 성립 요건이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은 누가 제안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요. 8천만 원만 줬잖아요. 일단 8천을 줬다는 것 자체도 뭔가 약속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액을 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고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나머지 1억 2천만 원도 지급하라. 그러니까 결국 약속대로 2억 원 모두 지급하라 이런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 약속도 약속이라고 했는데 뭐 8천만 원 아예 안 주고 그냥 쌩까고 모른 척하면은 이거 어떻게 닦는다, 입 닦는다, 닦고 그러면 닦는다. 처음부터 모른 척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까는 경우에 있어서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사실 세모 들었냐면 이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로또가 당첨되면 나눠 갖자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당첨금 분배 약정으로 인정이 되면은 사실상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너 줄게 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한 서면 없는 증여라고 보면 또 사실 증여자가 그거를 아예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계약서가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분명히 계약으로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보통 맨날 우리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뭐 공증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결국에는 입증 문제잖아요. 그렇게 안 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명백한 어떤 서면이나 서류 같은 건 없죠. CCTV도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CCTV에는 소리가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뭐 내가 줄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 와 막 이런 게 있어도 모션으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결국에 이런 걸 법원에 갖다 내도 입증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많이 준비해봐야죠. 뭐 친구의 어떤 사실 확인서라든지 아니면 그 CCTV 영상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8천을 지급한 부분, 그리고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또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 그렇지. 막 이런 것들이 최대한 좀 많이 있으면은 재판부한테 우리는 분명히 분배 약정을 한 것이다라고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준 돈으로 친구가 복권을 샀어. 그러니까 그 복권은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나도 일부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오디션도 친구 따라갔다가 덜컥 그렇지. 친구가 오기도 맞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권도 돈은 내가 내고 샀는데 내가 건네준 친구가 당첨되는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판례도 존재해요. 잘 좀 들어봐 주세요. 네. 한 시골 다방에서 단골 손님 A씨가 다방 마담 그리고 여정원 2명이 있는 이 4명이 모여서 단골 손님이니까 네. 기분 좋게 복권 4장을 사가지고 방문을 한 겁니다. 오. 그래서 이 복권을 산 건 손님 A씨였어요. 네. 그런데 소액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다, 신난다 하고 다시 또 그 당첨금으로 복권을 사서 샀는데? 4명이 나눠 가진 네. 거예요. 여전히 복권을 산 건 단골 손님 A씨였습니다. 근데 덜컥 이 중에서 2천만 원 2장이나 당첨이 되었는데요. 다방 마담과 여정호흡이 각각 한 장씩이 당첨이 된 겁니다. 막상 복권을 산 사람은 당첨이 안 되고 꽝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당첨 복권 2장이 있었는데 잠깐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복권을 애초에 사왔던 단골 손님 A씨가 가져갔어. 2장을 들고 도망간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지금 2천만 원 2장 총 4천만 원이 당첨이 됐잖아요. 네네. 이를 문제 삼아서 이 다방 마담과 여정호번이 이 단골 손님 A씨를 횡령했다. 그렇지. 내 돈을 횡령했다라고 하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한 사안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누가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네. 1번 복권 산 사람 거다. A씨. A씨가 다 가져가야 된다. 2번 이거는 긁은 사람. 이건 행운의 주인공은 긁은 맞아요. 사람이다. 긁은 사람. 다방 마담과 여정호법인이 2천만 원씩 가져가야 된다. 3번 4명이 함께 있으니까 똑같이 나누자. 1,000만 원씩 4명이 나눠 가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렵다. 다 나눠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2번 같아요. 그러니까 긁은 일단은 사람. 그치. 다 샀다고 하더라도 자 하나씩 하나 줬잖아요. 근데 그 복권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긁었잖아요. 그 당첨됐으면 내가 다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서 그거 가져갔다며 또 훔쳐갔다면서 그건 절도죄죠. 맞아. 네. 이동희 기자는 저는 나눠서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4천만 원이니까 3으로 나눠서 3명이서 똑같은 분량으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좀 덜 나려면 네. 네. 그냥 어쨌든 이게 불로소득이니까 다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씩 양보해서 그게 제일 좋긴 네, 한 한데. 1,300만 원씩 그게 가져가는 어려워. 거죠. 그렇죠. 그게 어려워. 평화로운 방법은 이게 맞긴 네. 한데 네. 사실 저도 수림 씨랑 의견이 같은 게 그래. 줬으면 그걸 받은 받았으면 사람이면 내 내 거잖아요. 거야. 근데 그걸 긁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또 훔쳐갔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어떻게 아니 나는 내 해야 될까요? 건데 그냥 한번 긁어보라고 한 거다 이럴 수도 있어. 내 돈으로 샀으니까. 나만 긁기 뭐하니까 내가 샀는데 여기 같이 있었으니까 한번 긁어보라고 한 거다. 이재훈이 같이 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네. 이재훈이 좀 안 되겠다. 위험한 인물이야. 지금 모든 이야기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요? 이 법원에서도 네. 이렇게 설왕설래했습니다. 어. 1심, 2심, 3심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일단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이거 분명히 긁은 사람 따로 있다. 당첨된 사람 따로 있는데 이걸 들고 가져간 것은 횡령죄다 이렇게 했는데 2심에서는 다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 MC님이 들어준 사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이게 지금 긁으라고 줬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씨가 구입한 증거는 확실한데 지금 당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긁으라고 받았다고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긁으라고 한 건지도 불분명하다고 봐서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아하. 적어도 복권이 4장이 있었고 이걸 나눠 가졌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누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은 한 공평하게
넷이 나눠 가지자 그래. 이렇게 판단을 봐서요. 제일 1,000만 좋아, 원씩 저게. 나눠 갖는 것으로 그리고 복권을 들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나눠 가져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 그렇죠. 네. 그래 깔끔해. 나눠 가져요. 이게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자,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복권 된 거보다 더 부러운 사람, 건물주 있죠. 건물주. 자, 우리가 사실 건물주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 건물주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임대료가 밀렸다고 건물주가 가게에 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임대료 밀렸다고 물건 마음대로 빼도 되나요?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젊은 시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자린고비 소리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은 저는 노후를 대비할 겸 경기도 외곽의 작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다행히 좋은 임대인들을 만나서 임대료 한번 밀리는 날 없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아유, 월세가 또 안 들어왔네. 왜 엄마 무슨 일이야? 설마 그 밑에 탕탕 흐르 탕 그래. 그거 안 들어왔어 월세? 아유, 그게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아니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아, 우리는 뭐 땅파 장사하나? 한 번만 더 임대료 밀리면 가게 그냥 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엄마. 아이고, 너는 내가 아빠 닮아 저렇게 야박해 가. 어떻게 그러냐? 아니 엄마가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서 만만하게 보고 자꾸 임대료 밀리고 그러는 거라니까. 내 말대로 해 엄마 알았지? 딸은 당장 가게를 빼게 하겠다며 성화를 부렸지만 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가게가 잘 안 되겠거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임대료가 연체되자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음식점 간판을 철거한 채 남은 짐을 빼고 말았습니다. 이게 화근이었을까요? 아니 저 행복빌딩 건물주 되시죠? 예, 그런데요. 아니 저 그 1층에 제가 탕탕 후루후루 하는 그 집 사람이에요. 아, 그 탕탕 후루후루. 네. 근데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저희 가게 짐은 왜 빼신 거예요? 간판은 또 왜 철거한 거예요? 아이, 그거야. 몇 달째 임대료도 밀리고 가게 불도 꺼져 있길래 저는 폐업한 줄 알았죠. 뭐요? 폐업이라뇨. 제가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부동산하고 계약할 때 분명히 임대료 밀리며 계약 해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분명히 건물주 임의대로 철거나 폐기할 수 있다 써져 있잖아요. 아니 몰라요. 전 그런 거 모르겠고요. 업무 방해죄와 재물 손괴죄로 어머, 고소할 어머.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보세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몇 달째 빌린 임대료 받지 못했는데 가게 간판 떼고 자물쇠 채웠다고 저를 고소한다는 임차인.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고 기한 지나도 짐을 안 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조치한 건데 이게 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전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 다 기분이 완전히 상한 상태예요. 지금 이제 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정은 이렇게 됩니다. 60대 A씨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건물 1층에 B씨가 음식점을 열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B씨가 임대료가 연체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게 돼요. 그런데 이 B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A씨는 화가 나자 간판업자 불렀습니다. 간판 뗐어요. 출입문을 또 자물쇠로 잠궈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이렇게 했던 거는 이제 나름 근거가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해당 조항에는 계약 종료 후에 일주일 안에 임차인이 재산을 반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 폐기할 수 있으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명시된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세입자 B씨는 이 A씨의 행동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업무방해하고 또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이 A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그대로 난 이행을 했으니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건데
글쎄 이게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건물주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만약에 당신이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가 정당하게 당신 물건을 뺄 수 있다라고 우리 상호 합의한 거잖아. 약정했잖아. 아까 다른 사연에서 나 그쵸. 얘기했던 계약서도 있잖아. 맞아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야 내가 언제까지 꼭 갚을게. 어. 진짜 내가 안 갚으면 내 장기라도 떼줄게. 어. 그럼 약속했으니까 야 안 갚았다. 장기 때. 때. 내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정당하게 내가 권리를 행사할 때는 법원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호 간에 그런 계약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어떤 명도 소송을 거친다던가 아니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그 집기들을 드러내야지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그걸 뺀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범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정석적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력구제는 이런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료 안 내고 자꾸 미룬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돼? 막무가내 그냥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분들이 조급한 마음에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잠금 장치 막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영업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영업 방해될 수 있고요. 집기 같은 거 드러내면 주거 침입에다 재물손괴죄로 오히려 억울하게 임대를 못 받은 그렇구나.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임대인분들이 좀 답답하다 네.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이 임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임대료를 계속해서 연체하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때 일단 임차인에게 내용 증명 보내고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다 이 부분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려도 계속해서 임대료 안 내고 그럼 이미 보증금에서 임대료도 다 제외되고 나면은 임대인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때는 결국 명도 소송 제기하셔야 돼요. 이 명도 소송은 지금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나한테 다시 돌려줘. 그 장소에서 나가. 나에게 그 장소를 다시 돌려줘라는 소송인데 이 면도 소송 하시면서 함께 아직까지 받지 못한 임대료 같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임차인의 재산에 가압류 같은 걸 걸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명도 소송하면 지금 제가 임차인에게 이 장소를 돌려줘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임차인이 무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가게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해서 내가 이겼는데도 다른 사람이 지금 그 가게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또 명도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라는 가처분까지도 해두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얼음 땡이네. 아 그렇죠. 얼음. 근데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떠면 권리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은 권리금은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기존 세입자가 냈던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사실상 이게 권리금을 당연히 회수하고 싶겠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만약에 3기 이상의 내 월차임을 연체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집주인이 건물주가 정당하게 이거를 퇴거하고 그냥 이 계약을 해지시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원래 보호받아야 됐었던 권리금 주장을 하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양 당사자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증금을 보통 내잖아요. 보증금을 냅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차임을 보증금에서 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세입자도 반대로 보증금을 많이 내놨으니까 이번 달에 내가 조금 장사가 어려워서 월세를 안 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증금이 만약에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보증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명도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건물주가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소송이요. 6개월, 1년, 1년 반, 맞아. 2년. 오래 걸리죠. 길구나. 그럼 이때 강제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또 계속 거기서 장사,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실 나중에 결국에 건물주가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뭐 퇴거를 시키고 그동안에 밀린 월차임을 지급을 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때까지 이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도 못하고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증금의 액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랬네, 실제로 소송을 했을 때 얼마 정도 걸리겠다. 만약에 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부분도 좀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는 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 월세나 관리비가 밀렸다고 건물주가 그 세입자에 있는 그 부분에 이 수도나 전기를 끊어버리는 경우. 맞아. 이런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주가 계속해서 이제 임대료 안 내니까 단전 단수 조치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전기 끊어버려. 그런데 이게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업무방해죄가 형량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전 단수 조치 일어나면 영업을 아무것도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럼요. 그에 대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임대료를 밀리니까 단전 단수를 했어요. 근데 와.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되었고 네. 계속해서 지금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아서 보증금도 모두 소진된 상황. 이때 단전 단수 조치를 한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단전 단수 당시에 계약 기간도 9개월이나 남아 있었고 보증금 역시 7천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 비교적 아직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충당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했을 때 건물주가 모두 단전 단수 조치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판례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이미 임대료가 계속 밀려서 보증금도 모두 다 차감이 되었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도 종료했다면 이때 단전 단수 조치는 사회통령상 허용이 된다. 이때는 건물주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였다라고 본 반면에 아직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고 임대차 기간도 지금 9개월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전 단수 조치는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 이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좀 감정에 치우쳐서 맞아. 섣불린 조치를 하게 된다면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장사 잘 돼서 임대료도 잘 맞아요. 내고 네. 서로 좀 잘 되고 아, 이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하죠. 오늘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2호선의 복면 상담소. 오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자, 살다 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스러울 때가 있죠. 특히 가족 중에서 만나도 어려운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자분께는 아마 며느리가 그 존재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복면 상담소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입니다. 자, 오늘 어떤 사연인지 먼저 인터뷰 함께 하시죠. 네, 저는 결혼한 지 4년 되는 며느리를 두는 60대 시어머니인데요. 네, 저희 며느리가 초등학교 때 미국을 가족들이 전부 이민을 가서 이제 성인이 되어갖고 취직하면서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투리도 쓰고 한국말도 완전히 얘가 잘 모르니까 조금 저랑 의사소통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통역을 제가 아들이 해줘야 되니까 조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지가 않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아는 대화를 하면 7, 80%는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한 70, 80%는 알아듣는데 좀 중요한 무슨 얘기를 한다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어렵죠. 뭐 아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실지 그런 눈빛으로 보고 어떤 건지 이러니까 알겠어요.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전구지를 가져오라 이러면 그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물어보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여기 사람 많이 쳐다보고 그러면 또 제가 답답하니까 가서 아 이게 전구지다 이렇게 하고 제가 가져오고 이러는 건데 그리고 항상 보면 이렇게 제가 먼저
문자나 뭐 전화나 제가 먼저 하지 며느리는 먼저 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존심 상하니까 저도 내가 왜 자꾸 어머니인데 내가 왜 하게 되지? 그래서 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둘이가 잘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색하죠. 그냥 맞아. 저는 좀 저한테 뭐 무슨 날이 다가온다 무슨 행사가 있다 어머니 뭐 식사하실래 이거를 며느리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아들이 중간에서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사실 며느리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이제 얘도 아들한테는 연결을 하고 저도 또 아들하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전 그런 게 서운하죠. 어른들한테 뭐 어머니 어디 안 아프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이러고 주말에도 애들 데리고 놀러 오고 외식도 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 외식을 한번 잡으려면 정말 너무너무 한참 걸리거든요. 아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이번 주에 뭐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또 이번 주에는 무슨 어디 약속이 있다 뭐 하다 그러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4시에 또 다른 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뭐 밥도 먹고 뭐 같이 어디 구경도 가고 좀 이런 생각으로 나갔는데 1시에 만났는데 4시에 약속이 있으면 3시에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네. 또 아들 집에도 항상 그냥 놀러 가 이름 먼저 해보지도 않았지만 언제 한번 놀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 그거를 어머니 뭐 언제든지 오세요 그냥 예의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항상 뭐 지금 회사 생활이 바쁘고 이번 주는 어떻고 그래서 저는 며느리 집에 거의 뭐 별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런 게 자식들은 아무렇지도 않는가 봐요. 근데 저희들은 서운했어요. 아이고. 다들 들으면서 공감하셨어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맞아, 뭔 말인지 알아요. 좀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은데 참 이게 여의치 않은데 아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싶은 건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이 살아가면서 참 별일이 많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 호랑이 시어머니 시절 다 갔습니다. 네. 요즘 일명 뒤꿈치 시어머니라 그러죠. 혹시 우리 며느님 주무시는데 잠 깨실까봐 시어머니가 뒤꿈치를 살짝 들고 살짝 한다는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이 사연을 주신 우리 그 어머니를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표현을 발견했어요. 며느리 집. 네, 며느리 집이라는 표현. 아들 집이 아니고. 이거 보통은 아들 집이라 그러는데 며느리 집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도 저도 최근에는 며느리 집이라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야, 세상이 달라지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여기서 우리 사연자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야, 세상의 풍조가 굉장히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식사가 주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며느리 집에 맞을 수 정의가 있는데. 며느리. 근데 저도 사연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 한번 더 드려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런 반성을 좀 하는데 사실 뭐 연락을 먼저 안 하는 며느리 그리고 중간 역할만 하는 아들 뭐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외롭게 느껴지는 관계가 있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사연 보셨는지 저 궁금해요. 저도 시어머님과 같이 산 지가 지금 거의 한 18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만 둘이 있던 집에 우리 어머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한 집에 제가 딱 들어왔어요. 어머니 나랑 같이 가실 등 밀어드리고 어머니 같이 밥 먹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친구분들 만나잖아. 그러면 친구분들이 아이고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어머님이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 좀 듣고 싶은데 살가운 말 한마디 밥 한 번 먹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지. 또 외국물 먹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도 잘 안 되지. 되게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답답하셔. 이거 어쩔 수 그럼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약간 앉아서. 앉아서 좌불 안석 막 이런 거. 가운데 껴갖고서 네네. 아니 이렇게 덩치가 큰 새우는 없을 텐데 제가 그 고래 싸움에 끼어든 새우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 맞아. 너무 어려운 문제인 맞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얘기할 때 일이 거짓말, 시어머니가 하는 일이 거짓말이 며느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근데 그걸 그거 듣는 있을 수 며느리는 없어. 속으로 뭐라 그러냐? 그래? 그럼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 그리고 또 싸우자는 하나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하는 거짓말. 어머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 뭐 이렇게 일찍 가시려고 그래요. 이게 또 그렇대요. 이게 아까도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한번 가마 그랬더니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하면 언제든지 좋은데.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말 안 받아들이니까 하고. 그게 또 섭섭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며느리 사연자분의 그 며느리분이 특별히 막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요즘 MZ 세대들 보면 정말 저희 때하고도 다르고 그 전하고는 완전 달라요. 생각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집에 그냥 말씀도 없이 그냥 오지? 이건 아닌데? 개인 사생활 침범인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살아온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진짜 다르게 방식 자체. 받아들이고 말투도 그렇고 하는 이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욕을 먹는 게 무슨 행동을 해도 욕을 먹는 게 중간에 낀 아들이거든요. 아들이야.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머니 갔다 오시고 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쨌든 와이프한테 혼나요. 왜 자기 어머니는 왜 그래?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도 섭섭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가셔갖고 또 저한테 따로 아들한테 연락하시고. 얘기해, 맞아. 그러니까 중간에서 저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사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저는 옆에서 저 시부모님들인가봐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한 분이 난 우리 며느리한테 말도 한 번은 못 하겠어. 그러게. 어려워 막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한 분이 뭐 어렵다고 그래 그랬더니 거기 인질이 잡혀 있잖아. 맞네. 아들인지. 아들이 인질로 잡혀 있대. 얘한테 해꾸지 할까봐 무슨 말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아들이 집에서 얼마나 당할지가 보이니까. 아들이 인질이야. 인질. 오늘 센가 보다. 나 혼자 막 웃었어요. 센가 봐. 그 인질이라고 표현할 만한 게 정말 그 가운데 낀 아들, 그러니까 남편이자 아들의 역할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죠, 또. 사연자분의 아드님도 사실 할 말이 많다 그래요. 어머니에게 좀 서운한 감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딱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처음에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다 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주위 사람들 같이 며느리를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서로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그런다던데 맞아. 헤어질 때가 다 됐는데 제 전화번호를 안 물어보는 거예요. 기다리다 제가 답답해서 혹시 전화번호 이렇게 우리 서로 교환할까 이러면서 전화번호 이렇게 가르쳐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기다리다가 그랬는데 그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예, 어머니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얘가 저를 많이 이렇게 보더만 또 우리 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걔 눈빛을 딱 마주치더만 나보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전화번호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직도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해서 이건 맞는 것 전화번호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면 자기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막 상처를 받았거든요.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다 얘기를 듣고 나갔는데 다들 막 좀 받고 막 카톡 하고 어머니 잘 그렇죠, 들어가셨어요. 맞아. 막 그렇게 했다던데 거기에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엄청 상처받았어요. 저 댁은 인질이면서 대리인이야. 아들이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방자와 향단이가 소통을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결혼 거의 확정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 아니었나? 그러면 연락처도 주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저는 며느리한테 서운한 것보다 이 사연자분이 아들한테 더 서운한 거야. 엄마 그 알려드려 괜찮아 엄마한테 알려드려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지 아들한테 더 서운한 거죠. 아들 입장에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혼나고 결혼한 다음에는 마누라한테 며느리한테 혼나는 혼나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혼날 거면 지금 앞으로 더 오래 살아야 될 와이프한테 덜 혼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중간에서 뭘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화번호를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그때 아들이 보인 태도가 중요한데 그렇지 맞아. 지금 딱 봤을 때는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지혜롭게 영리하게 행동한다기보다는 다 정해놓고 혹은 여자친구가 네. 맞서서 통보하는 느낌이어서 맞아. 어머니가 좀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들의 심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동희 기자님께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 다 쏟아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이 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다른 집입니다. 한 3가지 차원에서 되게 다른 집이에요. 제일 먼저는 뭐 초등학교 때 미국에 갔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취업 때문에 한국에 왔다. 그냥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미국을 들렸다 온 게 아니고요. 그냥 미쿡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시어머니와의 교류가 사실상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유롭지 않고 심지어 개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 와가지고 혹은 뭐 처음 얼굴을 보는 자리에 왔는데 며느리한테 전번을 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전변을 따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을 했을 때 이 어머니는 납득이 되지 않았겠지만 맞아요.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나의 사적인 여러 연락처를 알고자 하는 그 나이 드신 어머니의 이 그 태도도 심리를 납득이 모르는 안 되는 거예요. 거죠. 맞아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사실 눈치껏 잘 이렇게 조합해가고 또 약간의 아교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두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는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차이의 문화도 1차 문화지만 지금 서양과 동양의 문화 이게 2차 문화 이게 문화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문화 충돌을 아들이 이 2차 방어전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는가? 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이 며느리가 그렇게 나왔을 때, 야, 우리 집은 한국에서는 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자리 정리와 동시에 규칙 정리를 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그 규칙 정리를 하는 것도 이 남편이 아니죠. 아들이죠. 네.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규칙 정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적 정리를 어떻게 한 개인이 그 단시간에 하겠어요. 맞네. 또 더군다나 그 어려운 고부간의 그 관계의 규칙을 어떻게 그 단시간에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이 아들은 시간을 두고 그 아교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3번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맞아.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고 고부간의 관계도 있고 동양과 서양의 문제도 있지만 맘 상한 자와 이 맘 상한 자를 잘 모르는 자 이 3개의 차원이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차방 정식이 됐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아유. 싶고 그 과정에 이 아들이 이걸 지혜롭게 처리하기에도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내가 생각했던 다른 집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풀겠다 이런 전제 자체를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복잡한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을 좀 두고 급하게 생각하면 되던 일도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천천히 이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 풀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사이가 크게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고부 갈등을 유발하는 말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알게 모르게 고부 갈등을 키우는 그런 위험한 한마디 탑 5인데요. 겉으로는 별 뜻 없이 그냥 보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뼈를 때리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자, 먼저 5입니다. 너 얼굴 좋아 보인다. 이 말 속뜻은 며느리한테. 내 아들은 피곤해 죽겠는데 너는 얼굴이 어떻게 폈냐? 너는 마음이 편한가 보다. 뭐 이런 속뜻이 들어있는 거죠. 아범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왜 이렇게 푸석하니 옆에 얼굴이? 있는데. 아이고 요즘 볼살 빠진 거 봐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는 똑같이 했는데 그치? 마치 뭐 너만 잘 먹고 다니는 말 같고 그럼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반발로 또 아니 어디까지 잘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거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거죠, 교수님. 사실 그 아들은 그 전에도 얼굴이 별로였어요. 그래. 근데 괜히 그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관계 텃세입니다. 관계. 초기에 맺었던 나와 내 아들 간의 관계가 사실은 지금은 내 아들과 내 며느리의 관계로 이렇게 이전이 됐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쉽게 집 팔고 나면 집 오갈 때마다 자꾸 그 옛날에 살았던 집 보면서 옛날에 내 집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약간 이런 느낌처럼 어머니들이 내가 애지중지 평생에 걸친
걸쳐서 그렇게 양육에 대한 일종의 부모 투자를 했던 그거는 몸의 투자와 시간의 투자와 돈의 투자와 정성의 투자와 내 청춘의 투자가 다 들어간 게 내 자식이잖아요. 맞아. 이런 자식이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또 다른 여인을 향한다는 게 일종의 경쟁 관계로도 들어가고 질투 관계도 들어가는데 나와 있던 그 시간이 너와 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게 야 요새 내 아들 얼굴이 푸석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계 텃세는 아무리 부려도 이 남자는 지금 내 며느리의 남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고부 갈등 유발하는 말 4위는요. 제가 결혼 전에는 안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며느리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변화에는 저런 얘기 안 해. 맞아요. 꼭 부정적인 변화에 저런 그럼요. 얘기를 하는데 탓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결혼하면 달라져야지. 그렇죠. 결혼했는데도 옛날처럼 응석 빠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듣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뭐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렇게 그럴 되는 수도 거죠. 있죠. 그렇죠. 그리고 3위가 아들 내 돈은 내 돈이다. 2위가 연락 좀 자주 해라. 1위가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이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일 듣기 싫은 거. 아니 이거 드라마에서 나는 말 아니에요? 너 친정에서 그렇게 보면 이거 실제로 뱉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살자는 건지 살지 말자는 맞아. 건지 진짜 그런 거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집은 한 번에 일어나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 뒤통수 그 뒷꼭지도 미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섭섭하고 나에게서 어떤 것이 떨어져 나간 이 서운함과 빈둥지와 같은 마음을 너는 그렇게 행복으로 채우고 있니? 내 것을 앗아간 당신이 나에게는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뭐 애 나오면 1촌이고 대학 가면 4촌이고 뭐 군대 가면 8촌이고 장가 가면 사돈의 8촌이고 뭐 나중에 그 해외 가면은 동포 뭐 해외 동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뭐냐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생명, 나의 오롯이 나의 아들이었던 그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감내하셔야 됩니다. 감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웠던 그 목적은 뭡니까? 이 아이들이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해서 멋진 사회인으로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 과정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지원자였잖아요. 맞아요. 그 아들 그거 잘 해내고 있는 거고 그 또 다른 세계에 조력자로 며느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 그 아들의 또 다른 두 번째 성공과 두 번째 성장을 위해선 이 며느리가 필수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어른으로서의 그 먼 시선을 좀 가지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들 쪽 방향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내 인생을 즐기기도 바쁜 시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 원했던 그 여러 버킷리스트들도 정하셔가지고 리스트별로 해 나가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아들이 주던 또 한 번의 기쁨이 나에게 새로운 이 조건을 통해서 르네상스처럼 나라는 사람의 개인적 기쁨이 이렇게 큰 거구나. 요 기쁨들을 며느리에게 자랑하신다면 승자가 되실 겁니다. 네. 이게 꼭 희한하게요. 그 내 자식한테는 뭐든지 막 해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들어온 자식한테는 얘는 왜 나한테 이따위밖에 안 하지? 이런 뭘 색안경 받으려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시부모님이 이렇게 조금 그 험하게 나를 다룬다.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직장 상사 대하듯이. 그런 거야?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막 덤비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게 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아우 중간에 아들들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또 장서 갈등이라고. 네. 요즘에는 이렇게 뭐 장인 장모하고의 갈등 같은 것도 있거든요. 만만치 않죠. 그것도 한번 얘기해 봐야 되지 않나? 네. 다음 기회에. 자,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비 내리는 월요일 날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지금 서울은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낮에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상되는 전국의 비의 양은요. 제주의 최대 70mm, 남해안의 최대 40mm, 그 밖에는 5에서 30mm 정도로 양이 꽤 많겠고요.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퇴근길에 대부분 그칩니다. 오늘 비는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까지 제주에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 습한 더위도 이어집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8도로 평년과 비슷한 정도를 보이겠지만요. 이번 주 내내 30도 선을 보이겠고요. 목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금요일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최고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28도, 전주와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비나 소나기로 인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눅눅하고 후텁지근하고 이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날도 덥고요. 그리고 오늘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거든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